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9월 27일 금요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마련되어 있는 뉴스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한편에서는 복지 예산 100조 시대가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또 한편에서는 혹평과 함께 국회에서 막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천주교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시국기도회를 주최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인 나승구 신부님의 말씀 들어볼 예정입니다. 일부 언론들이 집값이 바닥을 쳤다며 이참에 집을 사라는 둥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둥 바람을 잡고 있죠. 오늘 선대인의 대인 경제를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야생고집이라는 실제 같은 가상인물을 만나시게 됩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콘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 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 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 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주요 뉴스들 몇 가지 간추려보겠습니다. 정부가 3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복지 예산 증가율이 다른 분야보다 높아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겼다고 설명했지만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주요 복지 공약은 사실상 파기 또는 후퇴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불이행 논란에 대해 혜택을 못 받게 된 노인층을 향해 죄송한 마음이라는 말로 사과했습니다. 교육, 의료 등 다른 분야의 공약 후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손해본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던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 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됩니다.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혹평하며 국회에서 예산안의 대폭 수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첫 공판이 10월 16일에 열립니다. 서울지법은 최동욱 검찰총장으로부터 소장을 접수받은 바로 다음 날 재판부를 지정했고 해당 재판부도 역시 하루 만에 공판 날짜를 지정하는 등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청은 권 과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지만 경찰의 국정원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을 공개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법원이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승현 회장은 조울증 등을 호소해 수감 5개월 만인 지난 1월부터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필진 6명 가운데 3명이 향후 수정작업 참여를 거부한다며 필진 명단에서 빼달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현직 교사들인 이들은 역사 왜곡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교수 그룹과 달리 그동안 상당한 부담을 느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필진의 변경은 검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어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국세청이 CJ그룹 내 문화사업을 총괄하는 CJ E&M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지 7개월 만이며 그룹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지도 석 달 만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시범 조업으로 잡힌 수산물이 일본 내수용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서 스트론튬은 제외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언론들이 어제 정부 예산안 발표에 대해서 복지 예산 100조 시대가 열렸다. 예. 그리고 누가 어떤 혜택을 본다. 이런 점들을 주로 강조하고 있던데. 예.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다고요? 예. 그런 기사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또 소개해드리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겨레 1면부터 보겠습니다. 한겨레 1면의 사진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거리에 내걸었던 대선 공약 펼침막들입니다. 그야말로 유권자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내용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20만 원. 중소기업 살리는 경제민주화 공정사회를 이루는 길.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반값 등록금 완전 실천. 고교 무상 의무 교육 시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통신요금 인하. 1년에 1000개씩 어린이집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다 현수막에 적혀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현수막들을 몇 개죠? 이게 8개. 네. 한 사진인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놨군요. 예, 그렇습니다. 독특한 편집입니다. 대통령 취임 7개월 만에 이 구호들, 이 약속들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변질됐다는 것이 한겨레의 시각입니다. 네. 자,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박근혜 대통령 어제 언급, 방금 들으셨습니다마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송한 마음이라는 짤막한 사과였습니다. 제가 맞추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 때 앉아서 지나가는 말로 할 것이다. 예. 저는 거의 이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이른바 보수 불량 정치 세력의 속내를 까맣게 완전히 부처님 손바닥 보듯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어제 해봤는데. 네,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예. 자, 일단 과연 어르신들에게만 사과할 문제인지 이 부분을 한번 또 짚어볼 필요도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선 첫 번째 이 약속 못 지키게 될 것 대선 때는 몰랐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 경향신문의 시각이 그러한데요. 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이유로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의 고비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뭐 약속 못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9개월 전 대선 후보 때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이 양반이? 공약을 발표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했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아예 뺐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고 지원 같은 핵심 복지 공약. TV토론회에서 거듭 확약했던 내용 아닙니까? 취임 이후에도 지킬 공약만 내놓았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대선 당시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 상황이 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다가 지난 이명박 정부, 사실상 새누리당의 정부 아니었습니까? 예. 지난해 9월 정부는 유럽 재정 위기 장기화와 세계 경제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돼서 국세가 2조 5천억 덜 거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한국은행도 경제 성장 전망을 2%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내년 경제가 너무너무 밝을 테니 공약 마음껏 하시라. 뭐 이런 전망이 나온 것도 아닌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복지 공약을 박근혜 후보가 장담했다는 것은 이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지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하자면은 빌공짜 공약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 때 그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예. 그 지하 경제 활성화가 잘 안 돼서 후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말을 하려다가 뭐 말이 잘못 나왔는지 지하경제 활성화 이런 말을 해서 아주 큰 그 논란과 실소를 자아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복지 공약과 그 나머지 공약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경향과 한겨레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 오면 기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 공약이 공수표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내년 그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도 8.7% 증가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100조가 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 100조 과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는 100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년 그 예산 증가분, 복지 예산 증가분의 절반가량은 공적 연금이 증가한 그런 금액이고 또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 등 이런 뭐 말 그대로 자연 증가분, 제도 운영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실현을 해서 뭐 앉은 자리에서 막 어마어마한 혜택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용으로 이 100조가 대부분 쓰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자, 세부적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보육, 양육수당 등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공약 가계부에 비해서 대폭 축소됐다는 겁니다. 네. 반값 등록금 공약도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대학 등록금 총액 14조 가운데 대학생이 7조를 부담하고 정부와 대학이 각각 4조와 3조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교육부가 요구하고 있는 1조 6천억 가운데 4천억만 지원이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4분의 1밖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무슨 반값 등록금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고교 의무 예산, 뭐 앞서 소개했습니다만은 고교 무상 의무 교육 시대 하고 그야말로 느낌표까지 붙여서 이 플래카드를 내걸지 않았습니까? 자, 고교 의무 교육 예산 얼마일까요? 0원입니다. 0원. 한 푼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전히 무상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게? 예. 그 현수막에 이렇게도 적혀 있었죠. 예. 지킵니다. 교육정책 약속. 예. 자녀들의 꿈과 길을 국가가 키워주겠습니다. 이 국가는 아마 그 지방 정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보고요. 예, 왜 웃는지, 그제 예.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자, 무상 보육도 문제입니다. 무상 보육은 또 어떠냐. 정부가 영유아 보육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20%포인트 올리기로 했는데 20%포인트 올리기로 한 거는 여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예. 만장일치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0%포인트만 올리기로 해서 지금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항의의 뜻으로 국무회의 불참을 한 것도 실은 이 배경입니다. 자, 복지공약 그야말로 후퇴를 거듭한 내용입니다. 한겨레가 도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자, 박근혜 표 복지공약, 기초연금 파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후퇴, 고교 무상교육 후퇴, 반값 등록금 후퇴,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 후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후퇴 또는 파기,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후퇴,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후퇴. 예. 복지민생 분야의 공약들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공약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크게 경제민주화, 또 국방안보 분야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겠다는 대책들이 있었죠. 부당 내부 거래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거, 이것도 역시 후퇴. 대기업 집단 규제, 그러니까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내용 역시도 후퇴 기미를 보이고 있고,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고 중간 금융지주 회사를 의무화하는 이런 금산분리 강화도 역시 후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 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기업 감독 강화 후퇴. 민주화, 경제 민주화 분야는 이렇게 완전히 네. 퇴색이 됐고요. 많은 분들에게 귀가 번뜩였던 군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 사실상 파기. 예,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대선 공약 성적표입니다. 네, 이 복지 관련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습니다만 이 정규직 전환 문제라든가 예. 군복무 단축 이 부분에 있어서의 공약 후퇴 내지는 예. 사실상 파기 문제 예. 이 부분도 언론이 좀 주목해서 다뤄야 돼요. 이것이 지난 대선 때 실질적으로 표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표로 움직인 것이 이제 오늘 한겨레 3면 기사를 보면은 네. 개량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 20만 원씩 드리겠다. 이 약속은요. 50대 60대의 박근혜 지지를 굳힌 결정적 한방이라는 것이 한겨레 시각입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18일에 18대 대선 투표율 최종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요. 세대별 투표율 가운데 50대 투표율이 82%로 가장 높았습니다. 50대 10명 가운데 8명이 투표를 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정말 기록적이죠. 자, 60대 투표율도 80.9%였습니다. 50대 투표율의 뒤를 이을 만큼 높았습니다. 자, 전체 투표자 대비 50에서 60대의 투표자 비중은 43.4%였습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를 지지했을까? 세대별 투표율은 나오지 않죠. 누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예. 다만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통해서 일부를 엿볼 수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50대로부터 62.5%의 지지를 받았고요. 60대 이상에게서는 박근혜 후보가 72.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50에서 60대 몰표를 받은 거죠. 반면에 50에서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완전히 빗나갔는데 이렇게 빗나가게 된 배경이 뭐냐? 20만 원. 이게 컸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1987년도에 20대였고 또 30대 넥타이 부대의 네. 주력이었던 분들이 네. 지금의 5, 60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변혁기를 거쳤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이 박근혜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네. 문재인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분들이 실용과 네. 또 이해라는 부분을 선택했다 이런 분석이 대선 후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50, 60 노인 세대들의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경기 네. 지역에서 13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박종규 씨인데 이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노인들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다. 10달 동안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새벽 6시부터 복지관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런데 매달 20만 원이라. 아니 그러면 자기 지금 기본소득에 더블을 준다는 건데 이게 기본소득하고 똑같은 100%로 또 이런 혜택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뭐 정말 매력적이다 못해 파격적인 그 공약인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사실상 물 건너갔다. 여기에 대한 어르신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오늘 이면에 실렸습니다. 경향신문. 세계일보는 뭐 청장년층이 폭발한다 뭐 이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군요. 예, 세계일보 기사에 앞서서 이 어르신들의 분노 이것과 관련한 그 한국일보 7면 기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뭐 20만 원에만 너무 천착해 있는데 중요한 예. 것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겁니다. 이거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득 인정액.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이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만 최대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확정되니까 연금 지급 대상을 가르는 소득 인정액 이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예.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액수에 소득을 더한 건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통상 이제 뭐 자기 명의로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노인들도 있지만은 뭐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 공동 소유 아니냐 해가지고 아들 명의로 바꿔주시는 어르신들도 꽤 계십니다. 자, 이런 경우 자기 집인데 아들 명의로 있는 집이란 말이죠. 근데 이 집값이 10억이다. 예. 그러면은 이어져 받습니다. 연금을 받아요. 20만 원을. 최고 20만 원을 받습니다. 자, 반면에 1억짜리 집이란 말이죠. 근데 자기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못 받습니다. 이게 소득 인정액 기준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오늘 한국일보 7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예. 자, 말씀하신 대로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노인들에게만 사과할 문제냐라는 청장년층의 폭발도 눈에 띈다라는 지적의 기사가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에도 이런 기사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거. 이게 뭐 그동안 국민연금 당국에서 뭐 거의 뭐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던 홍보 문구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이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미래 세대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이현주 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지금의 정부 안대로라면은 현재 40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러니 여기서 이제 분노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노인표 때문에 젊은 층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 이게 자칫 신구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는 것이 이 세계일보 기사의 골간입니다. 네, 뭐 내용을 듣고 보니까 사실 뭐 폭발이라는 이 어감 때문에 네. 다소 좀 광편이 아닌가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20만 원에 이렇게 표 하나가 움직인다. 이건 글쎄요, 아니죠. 이 사건이 저는 어떤 면에서 더 심각하게 보이냐면 예. 표를 얻을 때도 뭔가 자극적인 떡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사과를 하면서도 예. 떡을 못 받게 된 사람,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당장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국민을 이거 떡 하나 주면 나를 지지해주고 아니면 사과해야 되고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아주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아주 나쁜 정치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 공약의 후퇴 내지는 불이행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네. 그 대상은 국민이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20만 원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박근혜 후보를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자녀 세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민과 했던 약속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말로써 국민들에게
지지와 신뢰를 사려 했던 박근혜 후보 아닙니까? 네. 이런 작은 약속 위반 하나가 그 세대에게만 해당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작은 약속이 아닙니다. 네. 작은 약속이라고 했습니까? 네. 예. 큰 약속. 예. 자, 큰 약속으로 정정하고요. 한결에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 기사는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경향신문이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냈었죠. 한나라당이 2006년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야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보니까 명단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김기춘 의원, 김무성 의원, 홍준표 의원. 그렇습니다. 자, 당시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국정원은 셀프 개혁 불가능하다. 셀프 개혁이란 말은 없었습니다만은 자체 개혁을 네.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아예 대못을 박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는 국정원 셀프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하면은 종북이 활개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새누리당 아닙니까? 자, 할 말이 없어진 새누리당. 어제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가 야당이던 시절에 국정원 개혁법을 검토했으나 뭔 검토를 해 발의를 했는데 무산된 것은 분단 국가라는 점 등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 그럼 그때는 분단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지금은 분단이고 그때는 분단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인지. 경향신문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분단 현실을 거론하면서 곤혹스러운 해명을 내놓았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국정원 개혁 번복한 새누리당 변명하느라고 곤욕을 치렀다는 기사 오늘 경향신문 6면에 있고요. 네, 또 다른 기사 뭐가 있습니까? 권은희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일보하고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었죠. 상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때. 이게 중요합니다. 내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권은희 과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즉시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과장은 보도 하루 전인 지난 24일에 서울경찰청에 보도 예상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인터뷰 질문과 답변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서울청 지시에도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심정,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고 또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또 지난 17일 그 언론사에다가 서울청의 취재 협조를 요청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한테 직접 요청하지 말고 서울청 통해서 하라. 이렇게 권은희 과장이 한국일보에다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럼 이 정도면은 도대체 권은희 과장이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어제 이 보도를 접했을 때 권은희 과장이 뭐 상부 보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한국일보하고 인터뷰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내막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뭐 설령 그렇게 한들 권 과장의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송파경찰서의 언론 대응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네.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게다가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 경찰의 품위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까? 기사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내렸다. 뭐겠습니까? 뭐 경찰 차원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누군가의 그 미간을 찌푸리게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강력한 추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겨레 8면을 보니까 말이죠. 어제 그 시민단체가 최동욱 검찰총장한테 혼의 아들이 있다라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보도에 담긴 정보를 만들어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검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 사람들. 자, 근데 권력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 정보를 불법 취득해서 언론에 흘렸다는 불법 사찰 의혹. 이것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수사할지 이게 주목된다는 것이 한겨레의 독특한 시각입니다. 특수부에다가 맡길지
이게 주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수부가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 검찰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가 맡는데요. 권력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 사찰 의혹이 수사 대상이란 점이 아무래도 이건 뭐 형사부보다는 특수부에서 맡아야 되는 사안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실제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사건을 특수 1부가 수사해서 국정원 직원 고모 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었는데 말이죠. 네. 자, 결국에는 이 사안 과연 검찰이 특수부를 투입할지, 아무래도 현직 검찰총장 사건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기준, 사안을 판단하기 위해서 과연 검찰이 이 사안을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예. 특수부를 투입하는 것으로 볼 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보도가 나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예. 형사부에 배정을 했거든요. 형사부에. 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중간 수사 결과. 네. 거의 기대에 못 미쳤죠. 있는 수사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이번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할지 여부. 예. 저는 타당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예. 경향신문 13면을 보면은 역사교사 3명, 교학사 교과서 필진에서 빼달라. 그러니까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이제 만든 사람 가운데 교수들은 지금 이거 잘 만든 거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교과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집필에 참여했던 역사 교과서 저자인 현직 교사들은 고개를 들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필진에서 빼달라. 예.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교학사 관계자는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교학사 교과서 담당자 이분의 말에는 그야말로 멘붕의 정서가 녹아 있습니다. 수정 보완을 하든 말든 잘 고치든 말든 관심이 없다. 이미 이 지경으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저자들에게 휘둘리고 싶지도 않고 교육부에 문의도 하지 않겠다. 네. 출판사로서는 교과서를 못 내면 그때 가서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 검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지금 될 대로 되라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교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됐고 또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네.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네. 사기업이잖아요. 예. 또 학생들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그런 출판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예. 발을 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게다가 또 지금 일각에서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표했습니다만은 교학사 딴 거 교재고 교과서고 안 보겠다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불고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사기업이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안티를. 예. 그래서 이 역사교사 세 분의 예. 어떤 이탈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학사 입장에서도 차라리 잘 됐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짧게 제목만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이제 나왔는데 조선일보가 요즘 아주 전교조 비판에 아주 집요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아주 물고 늘어진다 이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데 알고 봤더니 조선일보 사주 가족이 얽힌 사학재단만 8곳이 된다는 겁니다. 숙문고, 성덕고, 수원대 이런 데가 이제 조선일보 사주 가족들과 얽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으면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종편에도 투자를 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총장 사돈 회사에 50억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교원들의 연금과 보험금에 충당할 법정 부담금 전입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이마저도 학생들 등록금에서 교직원 연금과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다 하는 내용이 기사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겁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래 엄정화의 몰라 준비했는데요. 공약 지키건 말건 몰라 그런 의미에서 골랐는데 오늘 교학사의 입장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몰라 나도 몰라 몰라 네, 듣겠습니다. 자, 이 노래 잠깐 들으시고 자
오늘 저도 물러나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Well, Mr. President, if you focus on the substance, the evidence overwhelming. This law is a train wreck. 이걸 외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1번 필리버스터, 2번 버스커 3번 롤러코스터, 4번 플리바게닝.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제1당 대실의 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앞서 퀴즈 문제에 잠깐 차질이 있었습니다. 제가 퀴즈 문제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퀴즈는 미국에서 20시간 넘는 의회 연설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예문은 1번 필리버스터, 2번 버스커 3번 롤러코스터, 4번 국회 선진화법이었습니다. 자, 한반도와 국제 정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황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란 대통령이 핵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놨네요. 취임한 지 2달도 안 된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연일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가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10년 넘게 끌어온 서방과의 핵 협상을 빠르면 3달, 길어도 6달 안에 끝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한테서 핵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았고 이란 핵 문제가 매듭짓고 다른 문제로 논의를 옮겨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4년간 끊어져 왔던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말로 풀이됐습니다. 네. 자, 이란 대통령 뜻대로 그렇게 빨리 진척이 될까요? 일단 미국 정부하고 이란 정부가 최근에 하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표면적으로 두 정부 간의 핵 문제를 풀 의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2가지 변수 혹은 장애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란의 숙적, 이스라엘의 방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싸우면서 공존하는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도 하는데요. 만약 이란 핵 문제가 풀려나가면 지금 이스라엘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강경 매파들의 입지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미국 내 강경파를 움직여서
이란 핵 협상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바마 정부가 그런 방해를 뚫고 핵 문제를 풀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주요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이란 내부 강경파들이 문제인데요. 이란에서는 핵 개발이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를 넘어서 국가적인 자존심의 상징 이런 것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란 내 강경파들 역시 이스라엘과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 축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핵 문제가 풀리면 이 사람들도 입지가 좁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도 온건파인데요. 핵 개발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는 데 따른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강경파들의 견제를 뚫으려고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지가 관심입니다. 예. 자, 이 뭐 서방과의 핵 협상 자체도 어려울 텐데 이 정치 외교적인 환경도 만만치 않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로하니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라는 CNN의 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 내 강경파들은 유대인 학살에 대한 비판은 곧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거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로하니 대통령이 자기는 역사적인 평가에 맡겨야 된다라는 원론을 얘기했을 뿐이라고 무마했는데요. 이 유대인 학살을 비판하는 것 이런 당연한 말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분위기가 이란 내에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한 로하니의 발언 논란 이런 논란을 서방에서 만들어내서 이란 내의 분열을 조장하고 또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로하니라는 노회한 정치인이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문제라는 것은 또 북한 핵 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큰 상황입니다. 예. 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이 일본 국내에서는 유통이 되기 시작했군요. 예, 후쿠시마 북부의 소마후타바 어업협동조합이 어제부터 수산물을 출하했는데요. 문어, 오징어, 털개 등등 18종이고 해안에서 40km 이상 떨어진 먼 곳에서 잡았고 방사선 검사를 거쳤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수산청이 물고기 3,700마리를 조사해 보니까 방사성 물질이 식품 기준치를 넘는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유통 재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3%에 가까운 생선에서는 기준치를 넘는 사례가 나오고 있고 또 당국이 방사성 물질 중에서 세슘만 측정했지 스트론튬은 조사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 스트론튬 검사를 안 하면서 불안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자, 이 후쿠시마 원전 차단막. 예.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했던 수중 차단막이 파손된 것으로 그저께 밝혀졌고 네.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번 올림픽 유치전 때 후쿠시마 오염수는 항만 내에서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라는 말을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수중 차단막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단막이 파손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베의 말도 다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부실한 원전 관리 여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아베가 또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궁극주의자로 불러라 뭐 이런 말을 했군요. 예, 그저께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중국의 최근 군비 증강 상황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의 군비 상황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그런데도 나를 우익 궁극주의자로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기에 대해서 일본을 전쟁의 길로 이끄는 궁극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진짜로 궁극주의로 나가는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한 비판 그 자체는 유효할지 몰라도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투박하고 공격적인 말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베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의지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2022년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죠? 예. 예, 그 주 경기장 노예 노동으로 짓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네팔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기장이나 시설물, 숙박시설 이런 것들을 짓는 현장에서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름없는 노동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아주 처참한 사례와 통계가 많은데요. 우선 지난 7, 8월 2달 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고나 심장마비로 숨진 네팔 근로자가 44명이나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네팔에서 온 16살 한 소년이 섭씨 50도의 더위 속에서 하루 12시간 노동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강제 노역, 임금 체불, 여권 압수를 통한 사실상의 감금, 그리고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학대에 시달리다 못해서 최근에 네팔 근로자 30명이 현지에 있는 네팔 대사관으로 피신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카타르가 지난번 그 월드컵 유시전 때 화려한 경기장 건설 계획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개최권을 따냈는데요. 그런 화려함 뒤에 이런 그늘이 숨어 있습니다. 유럽의 그 집시 단속 문제도 좀 짚어보죠. 집시라는 거는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같은 동유럽에 주로 살고 있는 소수 유랑민족인데요. 예. 최근에 일자리를 찾아서 서유럽 나라들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 국가들이 단속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파리와 마르세유에 있는 집시촌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면서 올 들어서 10,000명 정도를 나라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컨테이너 시설에 집시들을 강제 수용하기 시작했고 또 스웨덴은 경찰이 집시 4,000명의 명단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런 서유럽의 각국 정부들이 자기들의 경제 실정을 가리기 위해서 집시들하고 일부러 긴장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장 정찰 헬기가 한반도에 배치됐다는 소식이 있어요? 미 육군의 무장 정찰 헬기를 보유한 항공 정찰 부대가 한반도에 처음으로 배치됐습니다. 네. 평택 미군 기지에 9개월 정도 앞으로 주둔할 예정이고 병력은 380명인데요. 헬기 30대를 운영하면서 공중 수색이라든지 정찰, 경계, 공격 지원 이런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미군은 엄격히 방어적인 목적이고 한반도에서 위협을 제거하는 능력이 더 커질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말에 미군이 B-52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문제, 이거를 빌미로 해서 북한이 미국의 인권특사의 방북을 막았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예. 이번에 이 항공정찰 부대 배치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8일 서울 광화문에서의 박근혜 후보 유세 그리고 오늘의 성적표. 민주당 정권이 폭등시켜 놓은 대학 등록금 반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월 27일자 경향신문 해설. 반값 등록금 공약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리고 셋째 자녀부터는 아예 대학 등록금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그러나 정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에 1년에 450만 원까지만 지원하기로. 5살까지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을 지고 그러나 정부 무상보육 국가 보조율을 고작 10% 늘리는 데 그쳐. 지금 가정에 중병이 걸려있는 가족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병원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저는 암과 같은 4대 중증 질환에 100%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그러나 9월 27일자 한겨레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지원 정책을 두고 빈 껍데기 정책이라고 평가. 활용점정은 연금을 내지 못한 어르신들도 월 2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그래서 박근혜가 꿈꾸는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민생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죠. 단연 관심은 복지 분야였습니다. 복지 예산 총액이 올해보다 증가하고 현재보다 나아지는 부분이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무상진료, 그리고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의 주요 공약들이 무더기로 파기, 후퇴 내지 연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 연결해서 더욱 가열되고 있는 여야 복지 논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김용익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네. 자, 어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357조 규모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조금 적자 규모가 좀 크네요. 네. 그래서 적자가 아마 25조, 26조 정도 적자가 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7년째 지금 적자 재정 편성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까지 연 7년째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빚이 꽤 많이 늘어나서 내년 500조를 아마 돌파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언론들이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면서 의미 부여를 하던데요. 이른바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100조 원을 넘었다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들리는데 우선 그 예산이 증가한 거는 평가를 해줘야죠. 상대당이 한 일이라도. 예. 본 예산 대비 증가율이 8.7%니까 평균보다는 많은 겁니다. 4.6%보다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큰 결함이 있다고 봐야죠. 우선 총 증가액이 8조 5천억 정도 증가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소위 특수직역 연금이 늘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떼워주는데 3조 3천억 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또 쓰고 나니까 그 중에 이제 실제로 쓸 액수의 한 절반 정도는 그냥 거기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가 컸던 기초연금에서 이제 국민들을 아주 크게 실망을 시키고 있고. 네. 또 보육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지금 이제 지방은 50%, 서울은 이제 30%에서 20%씩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10% 정도만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7천억 정도의 지방재정 부족이 여전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무상보육과 관련된 지방재정이 한 전국적으로 7천억 정도 부족하다. 네. 예. 자,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난해 대선 때 내놨던 공약을 불이행하고 후퇴시킨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공약과는 무관하게 지금 현 시점에서 정책 판단이 합리적인가 이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크게 부각됐던 기초연금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초연금 부분은 이제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봐야지 되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구나 다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공약한 것을 다 이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그때 그렇게 공약을 안 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선 제일 잘 사는 30%는 빠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노인들도 한 10% 가까이는 이제 20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차액 차등 지급을 받게 됐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한 60% 정도가 실제로 20만 원 지급을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윗부분 30%
분들이 그걸 받지 못하게 된 거, 이거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좀 사과를 한 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고, 심지어는 뭐 손해가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달리 사실은 지금 한 40대, 50대와 그 이하의 인구들은 예. 사실은 이번 기초연금 방안으로 한 달에 1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네.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어제 박 대통령이 사실상 120만 원 삭감 방안을 내놓은 거죠. 네. 근데 박 대통령이 어제 아까 언급하신 대로 그 장기 가입자 국민연금 올해 가입하신 분들도 손해보는 일은 없다. 아주 매우 명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 말을 하는 기준이 다른데, 이제, 물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자기가 불입해서, 자기가 이제 보험료 납부를 해서, 네.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받는 거에 더하기, 적어도 10만 원을 받게 되니까, 겉보기에는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는 이제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건데, 그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2028년에는 20만 원씩을 더 주기로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 지금 화폐 가치로 20만 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그냥 뭐 아무 조치를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그 정도 돈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인데, 네. 이번 조치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이제 한 20년 정도 납부를 하면 그거를 10만 원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젊은 층, 50대 이하의 젊은 층 중에서 국민연금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가입해서 돈을 낸 사람들은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으로 깎이는 거거든요. 예. 정리를 하면 2028년 기준으로 하면은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네요. 굉장히 많죠. 이제 2028년이면 그때 노인이 되는 분들이 이제 1963년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963년생들은 그때쯤 되면 자기가 국민연금 돈 내서 받는 거에 더하기 20만 원을 받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데. 네, 법률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을 깎이는 거고요. 10만 원을 깎인다는 말이 월 10만 원이기 때문에. 네. 1년이면 그게 12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65세부터 연금 받기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10년을 받는다고 치면 1200만 원 손해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쯤 되면 더 오래 살지 않습니까? 이미 예. 평균 수명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대략 2천만 원쯤은 손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이 되네요. 근데 이런 부분을 손해가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 아닌가요? 그분의 기준으로 하면 거짓말이 아닌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해 본다고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이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8월부터 논쟁을 벌였죠. 무상보육 분야. 예.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이번에 늘어나긴 하는 거죠. 이제 10%를 올려주니까요. 네. 이제 올려주니까 그만큼은 물론 늘어난다고 이제 국가의 부담률을 올려주는 거라고 봐야죠. 네. 그런데 그 20%라고 하는 거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0% 정도 국고 부담의 몫을 올려줘야 이제
그 보육 프로그램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그 부담이 충족이 되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기재부도 그거를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 돈이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게 필요로 하는 거에 절반밖에 안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지방정부의 그 재정적인 어려움, 이거는 금년에도 내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금 부족분이 생긴 이유가 주로 이제 육아수당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지난번에 사실 이게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이걸 하자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 버렸는데, 예. 지금 말씀은 지방정부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고 부담스럽겠죠, 지금. 네, 지금의 상황이 뭐 이전 정부와 그리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했던 공약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돈은 부족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 중앙정부가 또는 이제 집권하고 있던 이제 새누리당 정부가 네. 필요에 의해서 다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필요로 했던 건데요. 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늘렸는데 그 당시에 지방 재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국가 사업을 갑자기 방송용어로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무대뽀로 올린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지방정부의 몫을 주지 않고 갑자기 전국 사업으로 시행을 하니까 지방정부로서는 좀 날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거를 좀 풀어줘야지 된다 그래가지고 임시 예산을 금년에 좀 편성을 해줬는데 그게 소액수에 많이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대립관계가 좀 생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0% 정도 국고부담률을 올려줘야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또 다른 광역시들도 그거를 시행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여쭤볼 건 많고 시간은 제한이 돼 있어서 네네. 다른 4대 중증질환 진료비라든가 고교 무상 교육, 반값 등록금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후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건 빼고 4대 중증질환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요. 네. 4대 중증질환은 이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4대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진료비 환자가 네. 95만 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 4대 중증질환, 그러니까 암, 이게 심장질환, 중풍, 또 이제 다른 심근암체성 질환, 네. 이래가지고 이게 16만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80만 명, 나머지 80만 명, 79만 명은 이게 높은 진료비를 계속 부담을 해야 돼요. 사실은 4대 중증 질환은 이미 참여정부 때도 그 부담을 줄여줬어요. 예. 그래서 4대 중증 질환 환자들은 이미 다른 고액 진료비 환자들보다는 혜택 수준이 높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말씀대로 지금 이거를 하면 더더군다나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100% 다 본인 부담금을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진짜 중요한 지정진료비, 병실 차액, 간병비 이런 거는 안 해주고 예. 이제 의학적 치료를 받는데 소위 비보험 진료라고 하는 그 부분만 이거를 높여주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100%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보장률이 76%에서 82%까지 불과 6%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도 아무 말이 없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러면 그 지정진료비 병실 차액 간병비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난번에 대책에 나왔을 때 그랬더니 연말까지 이제 대책을 내겠다. 이러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네. 지금 상황 같아서는 그것도 아마 해주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맞겠죠. 네. 근데 어제 대통령이 그 뭐 노인층을 상대로 이렇게 제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 사과를 하면서 공약 파기 아니다. 남은 임기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임기는 실행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작년에 그 아까 이 방송에서도 나오던데요. 예. 자기는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한다. 그리고 자기는 약속 꼭 지킨다 그랬는데 안 지켰는데 예. 다음에 또 믿어라고 하면 어떻게 믿나요? 그 복지 재원이 아까 모두에서 그 예산 전반적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복지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앞으로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부분은요. 이제 아주 길게 보면 이제 그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그 아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제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인데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졌던 소위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을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게 결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SOC를 줄인다든지, 무슨 감면, 조세 감면을 철회하겠다든지, 또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든지, 그거는 민주당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그 세제 개편안을 냈을 때도 보니까 이 부유층을 피해가고 있어요. 이 세제 개편 하는데도. 그리고 부자 감세를 처리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이게 도저히 이 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부자 감세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또 부족하면 지금까지 혜택을 받고 살아온 부자들이 조금 더 세금을 더 내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다들 그러면 십시일반을 더 내자 하는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그 첫 단추를 박근혜 정부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부자 감세를 처리하면 어느 정도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대략 1년에 10조 원 정도? 그리고 5년 동안 50조 정도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정도면 일단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것들의 상당 부분은 공약대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모자라면 부자 증세, 그리고 그것이 공감대를 이뤄가면. 그게 부자 감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OECD 평균은 한 25% 정도네요. 24.6%. 우리나라가 19.9%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를 만약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세 부담률을 올리면 이게 63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부족한 건 우선 이거를 분명히 해두는데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한 게 아니에요. 경제는 지금 2만 불 넘어가는 규모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한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 2만 불 정도 소득을 올릴 때 복지비 지출이 현재 한국이 7.5% GNP의 7.5% 정도인데 세계에서 선진국에서 제일 복지가 뒤떨어졌다고 손가락질 받는 미국이
2배를 썼어요, 한국보다. 네. 14% 정도 썼거든요. 그 독일은 3배를 썼어요. 그러니까 국민소득 2만 불 정도이면서 복지비 지출을 한국처럼 그 낮게 쓰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문 특수한 케이스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한국 경제 전체는 그 현재 우리나라가 그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세 부담의 능력이 있는 나라인 거는 는 네. 틀림이 없어요. 예.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네. 그런데 다만 그 국민 그 경제에서 국가의 국가 재정으로 이게 변환시키는 조세제도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복지를 확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걸 제대로 했다면 복지, 고용 이런 문제를 많이 풀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푸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자 감세 철회라고 보시는 거죠. 첫 단추죠.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그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갈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혹시 이 부분은 반드시 막아낸다,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요? 뭐 이제 기초연금하고 관련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국민연금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꼭 풀어야 된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국민연금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면 네. 국민연금에 그 성실히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게 밑에로워져요. 기초연금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더 중요한데, 네. 이게, 국민연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입했던 분들이 이렇게 연계돼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면 이탈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연금이 불안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네. 제도 자체가 위태로워지고 네. 탈퇴도 뭐 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탈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불안 이게 늘어나면 네. 국민연금이 운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죠? 네. 자, 뭐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여야의 대립이 매우 심화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통 뭐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국회의장이 직권상권 상정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못 하는 거죠. 그렇게는 이제 못하고, 이제 여야가 이제 대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정치라는 건 워낙 대화하고 타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이게 연말, 지금은 막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네. 이제, 연말, 이제 국정감사 해야죠. 그 다음에 네. 법안 심의들 또 해야죠. 그리고 또 예산안 심의해야죠. 이게 해야 되니까, 여야가 다 이거는 처리를 해야 되는 그 압력을 느낄 거기 때문에 대화가 네. 이루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각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비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함께 복지 예산 그리고 복지 공약 불이행 문제 등을 따져봤습니다. .9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도 어제보다 약간 더 떨어져서 11.5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낮 기온은 서울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더 차가운데요. 특히 강원 산간지방은 0도 가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정치 참여는 가톨릭 신자,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교황 프란치스코 1세의 강론에 담긴 말입니다. 며칠 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시국 기도회가 열렸죠. 천주교 사제들 수백 명과 수천 명의 신도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정치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15개 전 교구에서 시국선언도 발표됐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표이신 나승구 신부님 전화로 연결해서 천주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구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교황께서 정치 참여에 대해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황님께서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을 하셨어요. 예. 근데 그 내용의 실제적인 내용은 정치가 좀 한멸을 가져오고 그리고 뭐 늘 그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은 네. 이 정치가 결국은 이 신자들을 국민들을 세상 사람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그 정치를 하는 것은 공동선에 모두의 올바른 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의무에 보답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그럼 현재 전국 교구에서 시국선언이 발표됐고요. 또 시국 기도회가 개최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교황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인가요? 교황님도 천주교 신자시고요. 예. 다른 뭐 시민님들이나 신자들도 천주교 신자들이죠. 네. 그냥 어떤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네.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 이제 예수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예수의 가르침이 세상의 불의와 어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이니까, 네. 뭐 교황님 말씀과 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같은 신자의 네. 의미에서. 근데 일부에서 보면 교황의 말씀을 지금 정치 참여하고 있는 사제들이 좀 아전인수한 게 아니냐. 예. 규탄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다. 뭐 이런 취지로 공박을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이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규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과 기도하는 건 물론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교회의 전통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의 전통도 그렇고 예언자들이 골방에서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 대놓고 드러내놓고 비난을 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것을 촉구한 것이고요. 네. 예수님께서도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어디 숨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죠. 네. 자, 이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시국선언 발표나 시국 기도회 이것이 네. 그 천주교 차원입니까? 아니면 일부 사제들의 이른바 독자적인 행동인가요? 그 서울 교구를 비롯해서 전국에는 16개 교구가 있습니다. 네. 16개 교구 중에서 하나는 이제 군종교구이죠. 네. 군종교구는 지역교구가 아니라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구고요. 네. 그리고 각 교구에는 정의평화위원회라고 하는 주교회의 산하 조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평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정의평화위원회는 공식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공식적인 활동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사제단이라든지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라든지 하는 것은 비공식 활동 기구라고도 할 수 있고 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네. 이것이 천주교 전체의 차원이기도 하고 또 일부 사제들이라고 흔히들 표현하는 사제단의 차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딱히 뭐 저희는 크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교회 밖에서 보실 때는 이게 천주교 공식 입장이냐 아니냐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나 이번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천주교의 공식 기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네. 자, 전국에 있는 16개 교구 가운데 군종 교구를 제외하고 15개 교구에서 그 시국 선언이 나온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전 교구가 다 하는 전례. 글쎄요,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아서 예.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로는 부산 교구 같은 경우에는 26년 만이라고 하고요. 또 예. 대구 교구는 사상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 보도가 맞다면 전 교구에서 한 것은 처음이겠네요. 약간 수정을 해야 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상 처음일 수 있습니다. 네. 부산은 네. 계속해서 활동들을 해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마 부산에서 26년 만이라고 하는 것은 87년 네. 그 민주화 투쟁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네. 그 사이에서도 부산교구에서 각종 사안에 대해서 시국기도회도 하고 그런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이제 천주교의 공식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주교회의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주교회의들이 역시 모든 그 단체가 그렇듯이 그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지요. 네. 그래서 특히 이번 국정원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제들이나 평신도 신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위기감을 좀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가 정말 어렵게 찾은 민주화, 아직도 더 자라야 할 민주주의가 이제 다시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냐, 옛날에 망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냐, 예. 무엇인가가, 사실은 저희가 외신 같은 것을 볼 때도 어디에 뭐 선거 부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막 뜨악하고, 예. 선거 때문에 당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 위기감이 아마 구성원들 사이에서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기감이 모두를 좀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네, 내부에서 뭐 정치 현안 참여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건 아닌지요? 물론 있지요. 구성원 이야기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국정원에 대해서 천주교회가 그리고 뭐 사제나 수도자나 신자들이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원치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요. 네.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주교회의 의장이 제주교구의 강우일 주교님이시죠? 예. 예. 최근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정치 참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예. 동아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와 친하지도 않은 성령을 들먹이면서 정의 운운한다. 성령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요? 강우일 주인님 아마 말뜻은 네. 저도 본인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해설은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15개 교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시국선언이 나오고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서 국정원의 우리 민주주의의 그 훼손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 예. 이것은 누가 뭘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많은 그런 체계가 아니라 네. 하늘이 시킨 일이다. 네. 라고 하는 의미지요. 우리는 주로 교회 안에서는 이거 누가 했을까? 이거 어려운 걸 어떻게 됐을까?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 예. 참 믿기 어려운 일이다 했을 때,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이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비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어떤 조직처럼 누가 하자 해서 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네.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을 너무 좀, 어느 언론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슨 뜻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도가 보이네요. 네, 뭐 동아일보 칼럼에 최근에 실린 건데요. 뭐 얘기가 예,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짚어보죠. 예. 그 동아일보에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천주교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교회는 제 생긴 모습을 보고 남 얘기를 해야 하는 법이다. 예. 이걸 보고 느끼는 감정이 뭐 여러분들이 천주교를 폄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지적이지요. 천주교가 교계입니다. 저희는 네. 교계 히에라르키라고 하는 교계인데 말 그대로 교회의 계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부 될 때, 사제가 될 때 그 담당 주교에게 순명을 약속을 해요. 예. 뭐 그렇게 이제 모든 그 교회의 교계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순명을 약속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민주주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있지 않다고 해서 네.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교회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뭐 민주주의가 아닌 또 다른 제도를 따른다는 것은 저희의 약속이고 신념에 따른 것이고 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그 교회의 구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한 신부들이나 평신도들이 세상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무관해서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좀 갈라서 생각하는 좀 분할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정의구현 사제단에 대해서는 또 한 발 더 나갔더군요. 오늘날 점점 더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대목이 나오던데. 아주 큰 줄기로 따지면 시대착오적인 거 맞지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은 뭐 조금 더 많은 권력, 네. 조금 더 많은 돈, 또 조금 더 많은 것들, 뭐 좋은 것들을 많이들 따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정의구현 사제단 대부분의 시민들은 조금 더 가난하게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그래서 뭐 요즘에는 대한문에서 뭐 매일 미사를 한 지 벌써 170이 넘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즘 살아가는 대세하고는 주류하고는 좀 멀어지는 이야기니까 시대착오적인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보수적인 천주교 단체를 표방하는 곳에서 그 사제단을 비난하는 광고를 냈더군요. 보셨는지요? 예, 봤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등장하시는 단골 손님들이셔요. 예, 뭐 제 기억으로는 그때마다 실체가 있냐, 배우가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그 광고를 낸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실체가 없는 단체로 보십니까? 그때마다 이분들이 좀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단체 이름을 그때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뭐 천주교 뉴라이트라고도 하시고, 네. 아니면 대한민국 수호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그때 이름들을 바꾸시는데 구성원들 몇몇을 보면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말 그 천주교 안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하면서 발표를 했다면은 좀 대화도 좀 하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도무지 그렇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광고를 내신 분들이 과거에도 이런 비난 광고를 내셨던 분들인 것은 맞습니까? 예, 뭐 전체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일부 분들이 이렇게 중첩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대응하실 생각은 없고요. 뭐 누군지를 알아야지 어떤 활동을 하고 그래야지 대응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경우에는 그 신문 며칠 전인가 그 신문 광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국정원 이야기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정의구현 사제단 이름이 거기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농담처럼 이거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하면 이거 우리를 좋게 해주는 거냐 나쁘게 해주는 거냐 뭐 법적 대응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사제들이
신자들을 고발하거나 뭐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제가 우문을 던졌습니다. 예. 예. 자, 앞으로 그 시국기도회가 또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강우일 주교님께서 네. 미리 설명을 잘 해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령께서 네. 계속 일을 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시는 일을 뭐 마무리하신다면 계속 지속되겠지요. 네. 그리고 저희도 언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일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냥 모임을 하면서 이 시기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할까를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향해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드린 말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선거니 뭐니 이런 거 떠나서 우리 대통령이지요. 근데 대통령의 권한과 그리고 의무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을 하는 것이고 당신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네. 국민들과 대통령의 자리를 띄어서 통치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인데 어쩌면 좀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굉장히 수세적인 국면이랄까요? 나서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거나 만들어가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키기에 좀 급급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좀 5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에 일을 많이 벌리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에 그리고 상처 있는 곳에 좀 봉합하고 다듬어주고 이런 역할들이 특히 우리 모두가 이제 여성 대통령으로서 기대되는 어떤 따뜻함이라든지 자유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는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당선도 되셨겠고 그러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듬어 안는 그래서 좀 편안하다 위안을 받는다 하는 느낌을 받는 그런 행복한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정의구현사재단 대표이신 나승구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공정언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입니다. 홈페이지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예비 조합원이어서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조합원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4,000명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출자금 납부를 깜빡하신 거 아니신가요? 1좌당 5만원 가입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이제 카드 결제도 되는데 이것도 모르셨죠?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마이페이지에서 납부해주시거나 계좌 이체해주시면 바로 예비자를 떼어드립니다. 예비 조합원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는 길 완전 쉬워서 당황하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에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에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겨있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3자회담 결렬 직후에 국무회의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가 만난 회담이 결렬되고
야당이 장외 투쟁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은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이때 대통령의 말투에는 어느 때보다 날이 서 있었고 발언 당시 째려보는 듯한 표정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말인즉슨 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겁니다. 이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을 이리저리 꿰맞추며 자리를 바꿔보겠습니다. 저항에 부딪히는 대상이 야당에서 야생 고집이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민을 야리고 외면 또 외면하면서 당장에 한국을 다 투입한다니. 그것 책임져야 할 그 야생 고집이 당장 인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서민을 야리고, 야린다는 표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린다는 째려본다, 노려본다의 속어입니다. 서민을 야리고 외면 또 외면하면서 당쟁에 한국을 다 투입한다니 그것 책임져야 할 그 야생 고집이 당장 인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당쟁에 한국을 다 투입한 것을 책임져야 할 장본인이 인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는 야생 고집. 야생돼지는 들어봤지만 야생 고집은 처음이시죠? 야생 고집이 과연 누굴까 상상하면서 원문과 애너그램 문장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서민을 야리고 외면 또 외면하면서 당장에 한국을 다 투입한다니. 그것 책임져야 할 그 야생 고집이 당장 인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각종 경제 현안을 돈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선대인의 대인경제 시간입니다. 언론에서 집값이 바닥이라고 또 집을 살 때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분양 광고를 유치하려는 속셈이거나 친정부, 친토건 사탕발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대인경제에서는 집값 바닥론 그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네네. 최근에 이제 8.28 대책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특히 서울 강남 대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값이 더 세이고 있다. 이러면서 예. 이제 또 집값 바닥 아니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뭐 집값 바닥권에 다다랐다. 뭐 올해 안에 사는 게 좋다. 예. 뭐 이런 제목부터 해서 뭐 가속도부터는 집값 바닥론, 확산되는 집값 바닥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목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바로 집을 사야 될 때인 것처럼 이렇게 네. 이제 이런 보도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주로 경제지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경제지도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면 뭐 이 한국경제, 매일경제, 뭐 헤럴드경제 이런 이제 경제지들에서 많이 나오고 그뿐만 아니라 뭐 조선, 중앙, 동아일보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기득권 신문이라고 하는 네. 그런 신문들도 이런 이제 보도들을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수도권 대규모 분양이 이제 지금 그동안 미뤄져 있던 것들이 지금 하반기에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고 이제 좀 부추기는 선동보도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대규모 분양과 맞물려 있는 보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네. 실제로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그 지면들을 보면 그 하단에
뭐 9월, 10월 이후로 이렇게 잇따르고 있는 그런 분양 광고들이 네. 굉장히 눈에 띄게 이제 배치가 돼 있거든요. 예. 뭐 기사를 볼 때 광고가 뭐가 실렸는지까지 확인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지금 선대인 소장님께서는 집값 바닥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네. 뭐 사실 집값 바닥론을 이들 언론이 이제 외쳐온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2009년 이후로 이제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볼 때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때마다 정부 부양책이 나오고 약간의 뭐 일시적인 반등세들이 나타날 때마다, 네. 꼭 뭐 집값 바닥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거나, 또는 아니면 연초에 전망할 때 맨날 뭐 올해 집값 얼마 오른다, 바닥 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청취자들께서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서 집값 바닥론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요. 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런 집값 바닥론 이야기가 틈만 나면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었고요. 네. 그때마다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이 집값 바닥론이 실제로 맞은 적이 있느냐? 거의 없었습니다. 네. 거의 없었던 게 아니라 사실 없었죠. 네, 뭐 언론 수준이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적절한 표현이네요. 그럼 지금 선 소장님께서는 뭐 그동안 틀렸다 이거 이외에도 다른 판단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 라디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예. 뭐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실질 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명목 가격이 아니고 물가 네. 상승률을 반영한 이제 상대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뚜렷한 그 단기 사이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환위기 이후로 2009년 정도까지 집값이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네.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집값이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어깨 수준까지 내려온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그 정도밖에 안 와 있고요. 네. 그래서 길게 보면 앞으로 내려갈 일이 한참 남아 있다. 무릎까지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지금 어깨에서 무릎 정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네. 상당히 많은 이제 가격 거품이 아직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말씀하신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1990년대 말부터 약 네. 10년에 걸쳐서 가파른 상승 그 그래프 추세를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때부터 정점을 찍은 뒤에는 계속 일관되게 그 하향 흐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이제 실질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해 바로 체감하는 건 명목 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그러니까 명목 가격성으로는 아직 뭐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요. 네. 이게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죠. 국토교통부가 작성하는 이제 실거래가라는 게 있는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아직 이제 한 14% 정도 떨어진 수준이거든요. 네. 수도권 기준으로. 아직 네. 뭐 지방은 거의 고점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가격 거품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동산 거품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주택 가격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주택 가격 거품이 일어나게 만든 뭐 부동산 대출 또 가계 부채 이런 문제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잘 알다시피 부동산 대출이며 가계 부채가 계속 지금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지금 980조까지 이르렀는데 사회부동산 대책 이후로 2분기에만 17조 원이 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부동산 거품이 지금 그 가계부채나 주택담보대출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부동산 거품이 해소되기는커녕 계속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래프를 보면 아까 지방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지방은 네. 뭐 실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 명목 가격은 완만한 상승 추세 이것들이 네. 최근 한 5년 새에 이어져 왔군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용머리와 용꼬리로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집값이 오를 때 한꺼번에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용머리라고 불리는 핵심 지역들부터 먼저 오르고, 네. 내릴 때도 핵심 지역들부터 내리면 이제 그 용꼬리가 따라 내리듯이 이렇게 따라 내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6년 이후의 흐름들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이 2006년 말 2007년 초에 고점을 찍고,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기보다 이제 버블7이라고 불리는 이제 용머리가 네. 고점을 찍고 이후에 이제 뉴타운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이제 2008년 또 2009년 정도까지 수도권 외곽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다가 그 남아있던 투기 에너지가 2009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부산, 대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확산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산부터 해서 대전 또 울산 이런 지역까지 이제 2011년 또는 2012년부터 오히려 이렇게 하락세로 반전하거나 상승세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지금 좀 어찌 보면 신뢰되는 표현, 그 지역 분들한테 약간 신뢰되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뒤늦게 철없이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지역이 철없이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상승세가 지금 꺾이고 있어서 저는 이미 용머리, 용허리까지 꺾였고 용꼬리까지 이제 큰 흐름에서 보면 이제 꺾이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도 이 8.28 대책 이후에 네. 호가 위주입니다만 반등세가 나타난다 이런 데이터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정하게 반등세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볼 수는 있을 텐데요. 그게 대부분 호가 위주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아직 우리가 이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된 다음에 거래 절벽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지금 거의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어론에서는 비율로 나타내니까 20-30% 전월 대비해서 늘었다. 네. 그래서 거래 침체를 벗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그래프를 제가 진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요. 저희 연구소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져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2006년 말 이렇게 거래 급증기 때는 서울 기준으로 월 25,000호 정도 거래가 되다가요. 네. 최근에 거래되는 거래량은 2,000호, 3,000호 수준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몇백 건이 늘었다고 몇십 % 늘은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주 단기적인 국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여전히 굉장히 지금 거래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잘 없으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호가를 이렇게 집주인들이 대책 나오면 막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되썩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실제 거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게 중소형 위주로 한 2-3개월짜리 또 3-4개월 정도의 그런 약발에 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프를 저 혼자만 보고 있어서 청취자분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는데 대신 설명을 좀 드리죠. 말씀대로 2000년대 중후반부에는 거래량 자체가 10,000 단위에서 25,000까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다가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10,000호 이하 몇천 호 정도 수준으로 급감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거래 절벽 현상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좀 올랐다가도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래량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지는군요. 네네.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면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떠들었는데 정부나 언론에서 그게 이제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 발견세일 하듯이 이제 물건값을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확 몰렸다가 그때 이유가 되면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이제 사는 손님들이 뚝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문제는 백화점 발견세일은 원래 안 살 사람도 30-40%씩 깎아주니까 사는데, 취득세 감면은 사실은 전체 집값에서 한 1% 정도 깎아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사실 집을 안 살 사람들이 새로 집을 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네. 어차피 집 살 생각이었던 사람들이 취득세 감면해주는 시기에 몰리는 효과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나저나 이런 어떤 부동산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보고 그리고 네.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828 대책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뭐 집값이 오르느니 내리느니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계나 건설업계 이해관계자들을 사실 전문가라고 부장해서 각 네. 언론들이 그 사람들의 이제 어떤 선동성이 강한 그런 이제 예측들을 마치 이제 뭐 바로 현실이 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목들을 부풀려서 이제 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장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주간 단위로 막 신문지상에서 뭐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거래 지수, 가격 지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외국은 어떤가요? 네? 외국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S&P 케이스 실러 지수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인데요. 네. 이 지수는 그 3개월 후에 발표가 되고요. 그것도 월 단위로 집계를 해서 3개월 후에나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 집계가 쉽지 않고 또 그 정확성을 기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게 이제 뭐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집주인들이 좀 올려 부른다. 그래서 좀 오를 것 같다. 이러면 뭐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네. 예, 그런 매도 효과에 가까운 그런 이제 가격을 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그걸 근거로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 다시 이제 사람들이 또 불안하거나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추격 매수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뭐 거래 가격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부동산 투기 심리가 이제 팽배해 있을 때나 가능했더니 아니고 지금은 그럴 가능성도 크지 않고요. 네. 그래서 또 언론의 그런 단기적인 추세에 근거해서 뭐 집값 바닥이다 믿고 이렇게 무리하게 빚지고 집을 산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은 어떻습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제가 보기에 어처구니 없는데요. 지금 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주택 공급은 위축된 게 아니고 네. 공급이 줄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각 신문들이 그렇게 분양 광고 물량이 많이 실리며 네. 또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보금자리 3차, 4차 물량이 2014년, 15년에 대거 이렇게 몰리게 돼 있거든요. 네. 미래 신도시도 그렇고요. 근데 무슨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중앙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던데 믿으면 안 되겠군요. 공급이 부족하다면 미분양 물량을 왜 쌓여 있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 함께 대인경제 들어봤습니다. 자, 퀴즈 정답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인 한 상원 의원이 21시간 넘게 연설을 했었죠. 이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발언이었는데요. 우리말로 이를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1번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자, 벌써 뉴스바 일주일 영업을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